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저 오늘 처음 뵙죠? 또 계신가? 저 오늘 처음 뵙는 두 분? 그렇군요. 매주 한두 분씩 느네요? 네. 그렇군요. 네,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우리 민법 총칙 다 했죠? 다 했습니다. 오늘은 물권법 할 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재로 188페이지. 11, 12월에 8번에 걸쳐서 이제 매주 이제 5점 5개씩. 그러니까 우리가 40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8주를 강의하게 되면 매주 5문제 나오는 양만큼만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법 총칙이 10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딱 정리를 끝냈습니다. 물권법은 총론. 여기에서는 4문제 내지 5문제가 나와요. 오늘 물권법 총론하고 조금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점유권까지. 점유권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권법 총론하고 점유권하고 합쳐가지고 한 5문제 내지 6문제 나오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점유권까지 하면 딱 좋은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해봐야죠. 몇 페이지 안 되는데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말씀드려야 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잔소리. 지난주 복습하신 분들 다 하셨겠죠? 다 하셨어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딱 1시간씩만 시간 내 시작을 했죠? 잘 안 되죠? 네, 집에 가자마자 쓰러지기 바쁘죠? 그래서 복습이 잘 안 되는데 마음을 다 잡으셔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몇 시가 됐든 딱 1시간만 시간을 내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 하나씩만 딱 보고 주무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2번은 보고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오신 분들은 주말에 지난주, 지지난주 요번 주 거는 오늘 하는 거는 이제 매일 이렇게 1시간씩 해갖고 6일에 걸쳐서 한 2번 딱 보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밀린 게 있죠? 밀린 걸 언제? 주말에. 토요일 날 3개, 일요일 날 3개 해가지고 첫 주차, 두 번째 주차 거 보고 오셔야 됩니다. 보고 오셔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됩니다. 자, 각설하고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게 민법 총칙,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이라는 걸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한 거예요. 그 효력요건 중에서 일반적 효력요건이 3개가 있었죠.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갖출 것,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첫 주차에 했고요. 두 번째 주차에는 특별 효력요건 관련해서 대리했죠? 그렇죠? 했어요. 무효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법률행위에 부관이라고 해서 조건과 기한 요거 했죠? 요것들이 다 법률행위에 특별 효력 요건과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 취소는 특별 효력 요건 관련된 건 아니지만 무효 취소 중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의 효력 했었죠? 기억이 안 나. 일주일 딱 됐는데 기억이 안 나. 괜찮습니다.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난주까지 했고. 자, 이번 주에 이제 해야 될 게 물권법이고요. 물권법은 총론과 강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론에는 우리 민법상 물권이라는 권리가 8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물권이라는 권리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질권이라는 권리는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주인은 돈을 빌려주죠. 대신 물건을 받죠. 물건을 받고 돈을 갚으면 물건을 돌려줘요. 그렇죠? 이럴 때 물건을 갚을 때까지 그 물건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질권이에요. 따라서 질권은 동산만을 객체로 합니다. 아파트를 갖다가 전당포에 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권이라는 권리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권리고, 근데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권이라는 권리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빠져 있고 나머지 7개 권리가 우리 시험범위에 있습니다. 이 7개 권리, 물권, 우리 시험범위에 없는 질권이라는 권리를 포함한 8개의 물권의 공통적인 내용들.
그 8가지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이 물권법 총론에 나와 있습니다. 총론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그럼 물권법 총론에는 첫째로 물권의 의의가 일단 물권의 의의가 나와. 물권이 도대체 뭐냐? 이거 아셔야 되죠.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하죠. 일단 나는 알죠. 여러분들이 나를 알잖아. 여러분 스스로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나 자신은 알죠. 잘.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근데 본인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한 번 하고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때를 쓰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럼 본인을 모르는 거야. 한 번 해갖고는 택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첫날 딱 한 달 반 강의 한 번 듣고 문제 안 풀린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버립니다. 한 번 해갖고 문제가 안 풀린다고? 문제가 안 풀릴 뿐더러 머리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한 번 해갖고는. 본인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의의를 항상 뜻을 먼저 정확하게 판단. 두 번째로 물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민법에서 규율하는 민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권리가 4개가 있습니다. 물권, 채권, 친족권, 상속권 이 4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 중에서 물권, 채권을 재산권이라고 부르고요. 친족권, 상속권을 가족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족권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라 재산권만 우리 시험범위에요. 그 재산권의 대표적인 권리가 2개, 물권과 채권. 근데 이 물권과 채권을 왜 나눴을까? 다르기 때문에 나눠놨겠죠. 그 특징이 뭐냐면 물권이 채권과 비교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이런 게 이제 물권의 특징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물권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종류. 우리 민법상 물권이 8개가 있다 그랬죠? 네? 8개가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8개. 많아요?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죠. 그런데 살아나가다 보면 권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권리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물권은 딱 8개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종류가 많다 적다 적어요. 8개 많은 거 아니에요. 종류가 적어. 왜 적을까? 요런 놈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요. 여기 하나 있어요. 요 물권 법정주의가 우리 민법 제 185조예요. 요 185조부터가 물권법 규정이에요. 1조부터 184조는 민법 총칙과 관련된 규정이고 185조부터 물권법 규정이에요. 이게 시작이 돼요. 그 185조가 물권 법정주의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물권의 종류. 그 다음에 물권의 주체객체가 있어요. 주체객체. 다행히 요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시험범위가 아닌데 요 객체와 관련해서 객체가. 자, 물권의 객체라는 건 이제 물권 뜻에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물권의 뜻이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럼 도대체 물건이 뭐냐에 문제가 생기죠. 물건. 요게 물권의 객체예요. 물건이. 근데 이 물건과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이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일물일권주의. 그 다음에 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라는 놈이 나와. 예외. 요 예외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외. 그 다음 이제 물권의 효력이라는 게 나오는데 효력. 내가 물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이 물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는가. 이게 물권의 효력이겠죠. 근데 물권이 아까 말씀드린 8개가 있다 그랬어요. 8개의 물권이 효력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8개를 만들어 놨겠죠. 구별을 해서. 근데 그 개개의 물권이 개개의 효력. 그 물권만 갖고 있는 독창적인 효력. 이건 강론에서 보고 총론에서는 그 8개의 물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효력.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 이걸 총론에서 공부합니다. 2개가 보통 나와요.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물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개념의 문제, 개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물권법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각이 잡히가 돼요. 요거는 개념의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죠? 여기에서 주로 요 놈에서 나옵니다. 요 놈. 주로 요 놈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오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강론에 있는 점유권이라는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나와요. 그 점유권 소유권하고 결합을 해서 나와요. 결합을 해서 내용도 방대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변동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물권 변동이. 자, 물권 변동이라고 할 때 변동이란 말은 우리가 첫날 했어요. 첫날. 권리 변동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안 나요? 네 하신 분은 거짓말 하신 거야. 네 하신 분. 나 벌써 손을 안 들어요? 물어볼까봐. 네. 권리 변동이란 걸 우리가 첫날 했는데 그 권리 변동이란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했어요. 그렇죠? 물권도 권리니까 당연히 물권도 변동을 해요. 누군가에게 물권이 발생하고 변경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이 책을 사면 책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생겨요. 그렇죠? 이게 물권의 발생이에요. 민법 책을 샀어. 민법 책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발생합니다. 공부하다 말고 성질나서 찢어서 태워버렸어. 권리가 소멸하죠. 찢어버리면 변경이 돼. 이렇게 분리가 돼서 두 개의 소유권으로 나눠져요. 변경.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성질나서 태워버렸어요. 그럼 권리가 소멸,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물권 변동의 원인. 요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었어요. 뭐하고 뭐?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예? 봐요. 복습 안 하니까 처음 듣는 내용 같죠? 그렇죠? 처음 듣는 내용 같아요. 복습 안 하시니까. 해도 처음 듣는 내용 같아요. 해도. 그럼 또 반골 기질 있는 분들은 해도 처음 듣는 내용이고 복습을 안 해도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뭐하러 힘들게 복습하냐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해나 하나 똑같은데 몇 달 지나면 달라져요. 쌓이면.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조문이 186조부터 190조까지가 있어요. 186조부터 190조까지 우리 민법상. 그리고 이 변동 중에서 요 소멸과 관련된 놈이 하나 나와요. 요 소멸과 관련된 놈 중에 191조가 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물권법 총론은 조문이 몇 개가 안 돼요. 총칙부, 물권 총칙 부분은 조문이 185조부터 191조까지 딱 조문이 6개밖에 없어요. 조문이 6개밖에 없으니까 조문에서 시험 문제 내기는 좀 어렵고 주로 대법원 판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대법원 판례 어디서 나오느냐? 물권 변동 원인과 관련해서 186조하고 187조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그 186조와 187조에 보면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186조하고 187조를 보면 등기라는 놈이 하나 나와요. 등기. 요 등기에서 아무리 못 나와도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옵니다. 등기와 관해서. 근데 우리 등기 2차 과목 부동산 공시법에서 하죠. 부동산 등기법. 그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절차적인 걸 공부하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이 등기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가장 간단하게 내 땅을 누군가 나도 모르게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버렸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분쟁이 생기겠죠.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다툼이 생길 거예요. 그 다툼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우리 시험범위에서. 여기 양이 많아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이 우리 시험 문제가 보통 3, 4문제 이상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기본적인 틀이 이렇게 딱 머릿속에 총론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188페이지에 보면 물권법 총론에서 제1절 뭐가 먼저 나왔어요? 물권의 객체.
다 빠졌어요. 물권에 의의 없고 특징 없고. 그렇죠?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물권이란 게 도대체 뭘까? 교재에 없는 것도 기본이 되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물권의 일단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렇죠? 물건에 대한 권리야. 근데 물건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권리냐? 이 물건을 직접,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이렇게 지배. 이때 지배라는 거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뜻이에요. 물건이라는 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권리라고 일단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념을. 자, 그럼 하나하나. 직접적이라는 게 뭘까? 직접적이라는 거. 타인의 도움 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돈을 주고 책을 사셨어요. 책, 뭐 우리 직관적으로 물건이죠? 그렇죠?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소유권이라는 지금 책에다 밑줄 긋는 게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누구의 승낙이나 도움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내가 긋고 싶으면 긋고 싫으면 말고. 이게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이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직접적 지배예요. 반면에 간접적 지배, 간접적으로 권리가 간접적, 지배란 말은 안 하는데 간접적인 권리가 있어. 채권이 그렇습니다. 자, 직접적이 물권의 특징이 되는데 왜 그런가? 채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럼 10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라는 건 채무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무언가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그럼 100만 원 채권이 있다. 그 100만 원 채권의 법적인 뜻이 뭐예요? 채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갚아라고 요구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즉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가 채권인데 이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건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급부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자, 급부를 청구해서 100만 원을 꿔줬습니다. 채무자한테 100만 원을 갚아. 채무자의 협조가 있어야 되죠. 채무자가 100만 원을 갚아야만 채권이 만족을 얻죠. 만약에 내가 아무리 채무자에게 100만 원을 갚아라 라고 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안 갚으면 나는 100만 원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채권이란 건 필연적으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채무자의 도움, 채무자의 협조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더라. 그럼 이건 직접적이라고 하지 않고 간접적 권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구별되죠? 두 번째로 배타적 독점적. 이건 쉬울 거예요. 내 책은 밑줄 누구만 거? 나만 거, 나만. 그렇죠? 내가 책을 사가지고 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는데 화장실 갔다 왔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책에다 밑줄을 긋고 있어. 내 허락도 없이 밑줄을 긋고 있어.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내 물건은 나만 쓰는 거야. 그게 배타적 독점적이에요. 네? 배타적 독점적. 이 배타적 독점적 성격 때문에 요 놈이 나와. 일물일권주의가. 뭐 때문에? 배타적 독점적 성질 때문에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나와요. 반면에 채권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한테 동일한 채권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그 중에서 민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이에요. 이정환이라는 사람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이정환에게 강의를 하라고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근데 그 채권이 평등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죠? 어느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저에게 강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고 나서 계약한 사람은 평등하게 저한테 누구든지 강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독점적, 배타적이 아니죠. 평등합니다. 채권은 이렇게. 비독점적, 비배타적,
평등한 권리가 채권입니다. 구별되죠? 마지막으로 절대적이다. 이건 뭐냐?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듣기만 하세요.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하다. 이 책이 내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소유권이 있어. 이 책이 내 거다라는 사실을 팔아먹은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팔아먹은 사람 이외에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내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절대적 권리라고 해요. 반면에 채권은 어때요?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한테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죠. 지나가는 개한테 돈 갚아라 그랬다면 물려. 소한테 돈 갚으라 했다면 뿔에 받쳐. 그러니까 개나 소나한테 돈 갚으라 소리 할 수는 없고 채무자한테만. 이걸 상대적 권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상대적 권리. 자, 물권의 개념 속에 물권의 특징이 들어있고 물권의 특징과 관련해서 채권과 비교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25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중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물권과 채권을 구별할 때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네? 네, 시험 문제. 아주 옛날에 그렇게 나온 적 있어.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라 이런 문제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그런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물권 직접적, 배타적, 도점적, 절대적. 반면에 채권은 간접적, 비배타적, 상대적 권리. 구별이 되죠? 이렇게 물권과 채권을 물권이 어떤 권리인가를 개념을 잡으면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권리로부터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요게 나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려요. 왜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죠. 내 책을 누가 가져갔어? 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내 책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아니, 내 책을 누가 말도 없이 가져가 버렸어.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책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와 상관없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물권의 뭐로부터 파생되는 권리예요? 절대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절대적이 뭐라 그랬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예. 뭘 이런 걸 공부하고 있냐 말이지. 예. 특징은 머릿속에 좀 잡아요. 그 다음 지금 물건과 관련하여 이 물건은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기 전이야.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소유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현존은 쉬워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돼요. 이제 특정 독립이 문제가 되는데 이 특정 독립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과 을이 10,000원씩 투자해서 20,000원을 만들어 가지고 피자를 한 판 시켰어요. 그리고 딱 반반씩 먹기로 했어요. 그럼 되죠? 피자가 왔어, 한 판이. 보통 6조각이나 8조각으로 나눠져서 오죠. 6조각이나 8조각으로 나눠져서 왔다면 각각 3조각 내지 4조각씩 먹으면 되죠. 주문을 했어. 피자가 왔어. 그냥 왔어. 안 나눠지고 그냥 동그랗게 한 판이 왔어. 자, 갑과 을. 10,000원씩 투자해서 20,000원짜리 피자 한 판을 주문했는데 피자가 그냥 왔어. 갑. 어디까지 먹어야 돼요? 정해야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먹어야 될 피자가 어디까지냐가 정해져야 돼. 그게 특정이에요. 딱 쪼개. 그럼 특정된 거예요. 갑은 요기를, 을은 요기를. 내가 내 물건에 대해서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려면 내 물건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해져야 한다는 그게 특정이에요. 나눴어요. 자, 4조각으로 나눴어. 한 번에 다 먹기 힘드니까. 그럼 각각 이렇게 2조각씩 먹으면 되죠. 한 조각을 먹다 말고 갑이 화장실을 가야 돼.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을이란 놈이 멋대로 이것까지 처먹을 것 같아.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되죠.
독립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물건, 이 특정이란 건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이 구별돼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내 물건을 나만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 분리가 가능해야 돼. 그게 독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정이라는 건 구별 가능을 말하고 독립이란 건 분리 가능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구별이 되고 분리가 가능한 물건을 직접 배타, 독점, 절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이런 권리를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물권의 뜻 어렵지요?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이라는 표현하고요. 직접 배타적, 독점적, 절대적이라는 의미를 머릿속으로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그 정도 개념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물권의 의의는 없지만 말씀을 드렸고 그 물권의 의의 속에 숨어있는 물건과 관해서 물권의 객체 현존 특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현존 특정의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일단 개념을 잡으세요. 자, 물권의 의의를 봤고요. 특징까지 봤습니다. 종류는 조금 이따 보고요. 주체는 사람이면 돼요. 객체는 아까 뭐라 했어요? 물건이라 그랬어요. 물건. 이 물건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 물건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민법 98조에 보면 물건의 개념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민법에서. 전기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의 집 전기선을 따다가 전기를 훔쳤다 절도입니다. 물건 훔친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그렇게 해놨어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게 물건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냥 물건 이렇게 우리 개념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안 해도 돼. 이 물건이 유형이 부동산 동산이 있고 주물 종물이 있고 원물 과실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아닌데 요거는 좀 부동산 동산은 좀 개념을 잡으실 필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상.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토지는 당연히 부동산일 거고 그 토지 위에는 정착물. 뭐가 있을까요? 정착물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물. 또 건물 말고도 뭐 교량. 교량도 정착물이죠. 수목, 나무. 뭐 이런 것들도 다 정착물이죠. 이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 자, 부동산이란 건 토지하고 정착물을 말하는데 정착물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이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의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애들이라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와 건물에 관한 권리가 따로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권리와 건물에 관한 권리가 따로 있고 앤드 토지에 대한 권리자와 건물에 대한 권리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건물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토지의 일부. 건물을 뺀 나머지 것들은 다 뭐라고요?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은 이런 것,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 별개의 부동산이다. 요건 개념을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산은
뭘 동산이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물건, 그건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개념이고, 민법상 동산의 개념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소극적으로 해요. 동산은 이런 걸 동산이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 아닌 나머지는 다 뭐다? 동산. 이렇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 됩니다. 이건 뭐 몰라도 되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 부동산 정도는 개념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 물건이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권이란 건 이런 물건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어야 되겠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걸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불러요. 만약에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권이 존재한다면, 배타성, 독점성이라는 걸 유지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의 원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 근데 자, 이 일물, 일권주의 뜻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게 인정이 돼요?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권의 배타성, 독점성 때문에 일물일권주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의 물건이냐? 이게 먼저 밝혀져야 돼요. 일물일권주의를 관철하려면 도대체 뭐가 하나의 물건이냐가 밝혀져야 됩니다. 자, 이럴 때 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물건의 기준들이 대부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옷 한 벌,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연필 한 자루. 에? 이때 자동차 한 대, 대가 기준이 대. 연필 한 자루, 자루가 기준이야. 두부는 한 모, 모가 기준이야. 이렇게 기준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동산의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부동산이에요. 일물을 정하는 기준 중에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의 개수 기준. 도대체 뭐가 한 개의 토지고 뭐가 한 개의 건물이냐? 그 기준 알아야 되죠. 토지는 뭐가 기준일까요? 토지, 필. 토지는 개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필. 토지 한 필은 두부 한 모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 단위. 근데 이 필이란 놈은 우리가 2차 과목에서 보는 지적법 있죠? 에? 그 지적법에 터잡아 토지를 측량하고 지적도를 만들어서 그 지적도상의 일필토지에다가 독립한 지번을 부여해요. 그게 일필토지예요. 면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면적은 기준. 면적이 다 다를 수 있죠. 이게 토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법이 뭐라고요? 지적법. 지적법상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등기법상 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법에 의한 필 단위로 토지 개수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 여러 개를 합치는 걸 합필이라고 하고요. 하나의 토지를 나누는 걸 분필이라고 합니다. 분필. 어쨌든 토지는 개수 판단이 뭐다? 필이다. 필. 반면에 건물은 동으로 판단해요. 동. 1동, 2동, 3동 이렇게. 동 단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 됩니다. 이때 토지는요. 지적도만 확인하게 되면 일필 토지가 어떤 건지 지번만 확인하면 딱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동은 법이 없어요. 도대체 뭐가 한동 건물이냐의 문제가 있죠. 뭐가 일필 토지냐는 지적도만 확인하면 되는데 건물은 건적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도대체 뭐가 한동 건물이냐의 문제가 있죠. 에?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한동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회통념이다라고 해요. 사회통념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있던 건물 어디 갔어? 없어졌네? 그럼 건물은 없는 거고 건물이 하나 생겼네? 그럼 그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회통념상 한동 건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물리적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한동 건물이 갖춰야 될 물리적 구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단단한 구조물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돼요. 비바람. 자, 비를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람을 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벽. 단단하려면 뭐에 의해서 지지가 돼? 기둥. 요게 있어야 한동 건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나가다 보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같은 경우 중고자동차를 쭉 세우는 건물들이 있죠. 에? 1층, 2층, 3층 건물 쫙 세워놓고 거기다가 차를 막 빼곡하게 쌓아놨잖아요. 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의 주차장 건물. 한동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왜? 이게 없어요. 벽이. 벽이 없어요. 비는 피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못 피해? 바람은 못 피해. 그래서 우리 판례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의 자동차 주차장 건물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물이 아니다. 어쨌든 일물일권주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물의 기준을 판단해야 되는데 일물의 기준 중에 특히 부동산 기준이 문제가 되고 토지는 필 단위로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이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동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부동산만. 일필 토지의 하나의 물건이 일동 건물의 하나의 물건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일물을 정하는 기준이 있고요. 네 번째로 원칙.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일동 건물에 하나의 물건이 일필 토지에 하나의 물건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원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가 중요해요. 듣기만 하세요.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자, 일물일권주의의 원칙.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이거죠? 그렇죠? 또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에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죠. 또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할 수도 없지요. 물건이 3개가 있어. 그럼 물건도 몇 개 있어야 돼? 3개. 근데 물건 3개를 묶어서 하나의 물건의 객체로 해. 안 되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렇게만 생각해. 일물 일권주의라는 건 이걸 의미한다. 일물 일부의 물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의 객체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예외로 가면 어때요? 이거 반대로 하면 되죠. 예외 일물 일부에 물건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일물 일부의 물건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 또 물건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한 개의 권리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예외가 되겠죠. 그렇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이거니까 그 예외는 이게 될 거예요. 이 예외를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이 예외를. 그 중에 이거 일물 일부, 그 중에서도 동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부동산 부동산 일부. 아까 부동산이 뭐라 그랬죠? 부동산? 아, 그건 동산이고.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고. 부동산은 아까 여기 써놨잖아. 토지 및 그 정착물. 여기 써있잖아. 정착물 중에서 뭐만 따로 떼서 건물만 따로 떼서 독립의 물건, 부동산이라 했으니까 결국 부동산이란 뭐하고 뭐? 토지와 건물. 이럴 때 하나의 물건, 토지로 말하면 일필토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의 물건에 일부의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예외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일부를 봐야 되는데 일부동산의 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일필토지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일동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일필토지 또는 일동건물의 일부.
일필토지 또는 일동 건물의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단 말이죠. 일물일권주의 예외 중에 이게 핵심이에요. 일물일권주의에서는 요 내용이 핵심이죠. 요 내용. 자, 그 중에 일동 건물 일부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파트. 한동 건물이죠. 근데 각 호마다 뭐가 있어? 소유권이 있어. 한동 건물 전체의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각 호마다 소유권이 하나씩 있어요.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집합 건물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한동 집합 건물에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이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 그럼 결국 아파트 한동 건물에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각 호마다 소유권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건물 일부의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나아가 일동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가능합니다. 전세권. 우리 전세권 알죠? 몰라요. 그 전세권 아니에요? 아파트 전세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전세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주택 전세하고 전혀 다른 권리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전세는 나중에 계약법에서 보는 임대차에 해당됩니다. 임대차. 전세권이 아파트 전세라고 부르고 뭐 반전세라고도 부르고 요새 난리가 났는데 그 명칭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명칭을 안 바꾸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민법상 전세권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민법상 전세권은 우리가 알고는 아파트 전세와는 전혀 별개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한동 건물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전세권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일동 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필토지 일부. 일필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일필토지 일부라고 할 때 토지의 일부가 되는 놈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일필토지 일부라는 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토지 자체 일부가 있고요. 일필토지 자체 일부. 땅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일필토지 일부가 될 거고 또 하나가 뭐예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도 뭐의 일부라 그랬어요? 토지의 일부라 그랬죠? 아까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지만 건물을 뺀 나머지 정착물들은 다 뭐의 일부라 그랬어요 제가? 토지 일부.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 예외 중에서 일필토지 일부라고 할 때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토지 자체 일부에 나중에 뒤에서 다 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가능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소유권 있고 땅 일부에 뭐가 있을 수 있다. 지상권이라든가 지역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아까 뭐의 일부? 토지의 일부라고 했는데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수목, 나무 한 그루. 아주 비싼 나무가 있어. 뭐가 있죠? 금강송. 금강송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 건축물들 할 때 복원할 때 쓰잖아요. 엄청 비싸죠. 한 그루에 억 단위죠. 땅값보다 더 비싸요 이거. 또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수확하지 않은 과일,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 이걸 미분리 과실이라고 해요. 부동산이에요 이거. 토지 일부예요. 사과가 뭐라고요? 토지 일부예요. 토지 일부.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목이 일단 미분리 과실, 그 다음에 옥수수, 벼 뭐 이런 거, 농작물 이런 놈들은 원래 토지의 일부인데 경제적으로 독립한 가치가 있죠. 토지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서 별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중에서
요 수목의 집단은 법이 하나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고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그럽니다. 임목법에 터잡아 등기가 가능해요. 토지나 건물처럼 등기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거. 예? 그래서 임목법 2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본법에 의하여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따로 등기가 가능하다 보니까 토지 등기부나 건물 등기부처럼 임목에 관해서 뭐가 마련이 돼 있어요? 임목 등기부라는 게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뭐가 가능해요? 소유권이 가능해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소유권이 가능해요. 또 그 임목을 담보로 돈 빌리고 임목에다가 뭐를 설정할 수도 있어?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듣기만 하세요. 뭐 저런 게 있나 표정을 지시는데 예, 있어. 그 다음에 요 세놈은 명인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방법. 요 명인방법은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표. 팻말 이런 거 생각하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교복에 여기 이름표 있죠. 그걸 명인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다가 팻말을 붙여놓고 이거 내 거 이렇게 해놨어. 이게 명인방법이에요. 이거 가능해요. 이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 판례가. 소유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임야 입구에다가 울타리를 쫙 둘러쳐놓고 팻말을 팍 박은 다음에 이 울타리 내에 있는 수목은 홍길동 소유. 이게 명인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럼 명인방법. 그럼 별도로 뭐가 가능해? 소유권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대법원입니다. 명인방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요놈 문제. 요 심각해져요. 농작물. 요거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무조건 경작자 소유예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남의 땅에다가 무단 농작하는 경우 많죠. 시골이나 철길 같은 데 옆에 가면 방치된 땅에다가 동네 분들이 밭을 갈아갖고 농작물 심고 경작하는 경우 많죠. 그 농작물이 누구 거냐? 토지 소유자? 아니에요. 경작자 소유예요. 무단 경작했다 하더라도 경작자 소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잘 있나 가봤는데 누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 갈아엎었다가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돼요. 함부로 갈아엎을 수가 또 내 땅이 고추를 누가 심어놨어? 내 땅이 심었으니까 내 거라고 따먹었다가는 절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과 농작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농작물은 다 누구 거다? 경작자 소유. 일단 경작자 소유를 인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토지의 일부였지만 별도의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일물일권주의 예외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일단 담아 두셔야 돼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물권의 객체. 응? 물건이라 그랬고 플러스 물권의 특징인 배타성, 독점성과 결합해서 뭐가 나왔고 일물일권주의가 나왔고 일물일권주의가 뭐냐? 취지는 뭐냐? 이거나 일물의 기존 특히 토지나 건물이 문제가 된다. 일필일동. 그 일물일권주의 원칙이 이런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예외가 더 중하다. 원칙이 이거니까 예외는 이걸 말한다. 그 중에 일물일부 이게 핵심인데 일물 중에서 특히 일필토지 일부, 일동건물 일부 이런 경우에 이런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돼지를 100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축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축협 가서 돈 빌려야 되죠. 담보를 할 만한 게 돼지밖에 없어. 돼지 100마리를 몰고 축협을 갑니다. 가서 이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빌려줘요. 빌려줍니다.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돼지가 100마리야. 그럼 이 돼지 100마리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아까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어디 가서 빌려요? 축협을 안 가고. 전당포 가죠. 다이아몬드 반지, 밍크 코트, 카메라 고가 뭐 이런 거
전당포에 갖다 주고 돈을 빌리죠. 동사는 이렇게 돈을 꿔주는 사람한테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돼지도 그렇게 해야죠. 돼지도 동산이잖아요. 그럼 결국 돼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 돼지 100마리를 몰고 축첩에 가가지고 돼지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포를 통해서 돈을 빌릴 수는 없다. 즉 돼지 100마리에다가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는. 아까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질권. 그쵸? 안 되죠.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민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뭘 만드냐? 돼지 100마리를 돈을 빌린 사람이 그대로 축사해서 기르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돼지, 그 축사 내에 있는 돼지 100마리 전체를 하나로 보고 거기다가 권리를 설정해. 이걸 동산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산양도담보권. 머리 아파. 동산양도담보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돼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걸 동산양도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돼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돈을 못 갚으면 뭐로 대신 갚는다? 돼지로 대신 갚는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채권자가 그 돼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뭐다? 동산양도담보권인데 돼지 100마리 하나하나마다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돼지 100마리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동산양도담보권을 우리 대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 100마리에 하나의 동산양도담보권이 가능해져요. 그쵸? 그래서 일물일권지 예외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동산양도담보권 이런 거. 혹시라도 교과서에 있다가 나오면 돼지 100마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동산양도담보권에서만 필요한 건 아니죠. 제가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가게를 통째로 넘겨야 돼. 가게에 물건 많죠. 이걸 하나하나 계산해서 넘어요. 통으로 하나로 취급해서 넘겨줘요. 통으로. 거래계에서 마치 가게 안에 있는 건물, 그 많은 건물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해서 거래의 객체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경우도 일물일권지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하니까 일물일권지 원칙을 세워놨지만 그 원칙을 관철하다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외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어쨌든 물권법 총론에서 의와 특징, 그 다음에 물권의 주체, 객체, 객체와 관련된 물건과 관련된 일물일권주의, 그 일물일권주의 예외라는 게 이런 게 있더라. 틀이 일단 딱 잡혀 있으셔야 돼요. 그 중에 18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일물일권주의라고 해서 양가를 본 부동산 일부 원칙 예외, 집합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돼지 100마리 같은 거, 뱀장어 같은 거 이런 거, 증감 변동하는 가축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더라 말이죠. 이걸 일물일권지 예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개념 정도 간단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물권의 종류라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권의 종류는 많다, 적다. 적다 그랬어요. 8개 많다 그러시면 안 돼요. 적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채권은 훨씬 많아. 수만 가지가 있어요, 채권은. 물권은 종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요것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권 법정주의. 185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물권 니들이 함부로 만들지 말아요. 함부로 만들지 마라. 이게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규정입니다. 함부로 만들었다가 대법원에서 깨진 권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우리 민법상 물권이 8개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동산양도담보권. 이건 법에는 없어요. 관습법적으로. 관습법이라는 건 관행이 쌓여서 마치 법처럼 된 게 관습법이에요. 돼지나 이런 걸 기르는 사람들이 맨날 가서 돈을 빌리더란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 거의 법으로 굳어진 거예요.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럼 그 분묘에 대해서 권리를 갖게 돼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작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관습법적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8개가 있고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한 4,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한 12, 3개 정도가 인정이 됩니다.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라는 건 물권 함부로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물권 함부로 만들어내지 마라. 함부로 만들어냈다가 깨진 게 있어요. 함부로 당사자들이 물권을 만들어냈다가 깨진 것들이 있어요. 온천권이라는 게 온천권.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온천권이라는 게 뭐야? 공사하려고 땅을 팠더니 뜨거운 물이 펄펄 나와. 온천수죠. 그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냐? 없어요. 그런 건 온천권이라고 하잖아. 그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으로 토지 소유권의 일부예요. 온천수는. 그러니까 내가 내 땅에서 퍼올리는 건 내 거고 옆 땅에서 내가 퍼올리는 거 딱 보고 이만한 공을 봐갖고 더 많이 퍼올려. 그건 그 사람 거야. 그 사람한테 갖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내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아파트를 돈 주고 샀어요. 돈 다 줬어요. 등기서류도 넘겨받았어요. 열쇠도 넘겨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근데 아직 내 이름으로 등기는 안 했어. 그럼 아직 소유권 없죠. 대신 사실상 소유자죠. 이 사람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아파트를 샀어. 돈 다 줬고 등기서류도 넘겨받았어. 열쇠도 받았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 내 거죠? 내 거야.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내게? 아니야.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니지만 사실상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사도가 뭐죠? 사도? 사도란 말 들어보셨죠? 개인 소유 땅이지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게 사도예요. 개인 소유 땅이지만 지목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도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도로가 개설됩니다. 만약에 도로가 개설되면 주위 사람들이 거길 통행하죠. 그걸 권리로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 가끔 신문 보면 측량을 했더니 내 땅이 도로로 사용돼서 소유자가 막아버리는 경우 있죠. 정당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우리 통행할 권리를 인정해달라. 안 돼요. 그런 거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제일 웃긴 게 이거예요. 동네에 좋은 공원이 마련이 딱 돼요. 그러면 주말마다 타지 사람들 무지하게 오죠. 도시락 싸가지고 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머리가 딱딱 아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건 우리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공원이고 이 공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있어요. 황당하죠? 그런 권리 인정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대법원에서 이런 권리는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것들이에요. 온천권, 사실상 소유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같은 것들.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가 이걸 왜 소리 지르냐면 요게 답으로 3번이나 나왔어요.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요게 답이 3번이나 나왔어요. 온천권이. 이게 답이야.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 할 때 답을 3번. 결국 이런 권리는 당사자들이 아무리 함부로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왜? 여기에 걸려서 물권 법정주의에 걸려서.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 물권의 종류에 물권 법정주의가 있고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법률 민법이 8개가 있고 뭐 특별법이 뭐 쭉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뒤에서 하고 3번에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몇 개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도 인정이 안 되는 거 이거 외우자. 인정 안 되는 거 외워야 돼. 앞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예? 예. 온사사공 이렇게 외웁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 6개월 지나면 제 입에서 무지하게 자주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암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나와요. 6개월 뒤에 이제 그런 말 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서서히 워밍업. 간단한 거 몇 개 외울 수 있는 건 외워달라 말이죠. 이거 나오면, 아, 이건 권리 아니야. 딱 생각하면 돼요. 이런 권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은 나와요. 세법에. 세법에 뭐가 나온다고요?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법상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은 세금 부과 때문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민법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쐐기를 박았어요. 나중에 세법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갖고, 아니, 세법 보니까 사실상 소유권 인정되는데, 그래. 사실상 소유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이 인정되는 거예요. 별개예요. 머릿속에 외워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물권의 총론과 관련해서 물권 총론에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죠? 워밍업 한 거예요. 워밍업. 요게 좀 어려워요. 요게. 어려운 건 잠시 머리를 식혔다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